그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려 시댁에는 철저히 비밀로 했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 전액 일시불로 산 내 집이라는 사실을 출산 후 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마주한 것은 바뀌어버린 현관 비밀번호였다. 시어머니는 문 안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꺼지라고 호통을 쳤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는 내 아들 집 문턱도 밟을 자격이 없다면서.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집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였다는 것. 이 집이 그렇게 탐난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온 강제 집행관에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보시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비밀번호가 안 맞네. 아내 김지영은 갓 태어난 딸을 품 안으로 좀 더 끌어안았다. 마포구의 아파트 현관문 앞, 그녀는 6자리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눌렀다. 삐비빅. 전자 도어락에서 차가운 오류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깨에 메고 있던 기저귀 가방끈이 손목까지 흘러내려 살을 파고들었다. 조리원에서 집까지 데려다준 기사는 이미 떠났고 고요한 복도에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 겉싸개 속의 아기가 움찔거리더니 입술을 삐죽였다. 금방이라도 울음성을 터뜨릴 듯했지만 너무 작고 여린 탓에 끄응하는 미세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박민호의 얼굴은 지영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도어락 앞으로 손을 뻗었다. 당신 방금 퇴원했잖아. 서 있지 말고 비켜봐. 내가 해볼게. 남편이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오류였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채 마르지 않아 축축했고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조리원 간호사는 산모가 찬바람을 맞거나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고 절대 자극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생후 7일 된 아이를 안고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마치 거절당한 손님처럼 복도에 방치되어 있었다. 남편은 지영의 시선을 피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뾰족하게 새어나왔다. 누구냐? 남편이 목소리를 한껏 죽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 퇴원해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쪽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섭게 치솟았다. 얘를 왜 데리고 와? 당장 친정으로 보내서 반성이나 하라고 해. 지영은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겉싸개 끝부분이 제왕절개 수술 부위를 스쳤지만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저 턱을 낮게 눌러 문 안쪽에서 들리는 고함에 아이가 깰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문 가까이 다가섰다. 어머니, 일단 문부터 여세요. 애가 밖에 있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안에서 코웃음을 쳤다. 딸년 하나 낳아놓고 그걸 애라고 부르냐? 내가 말했지?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라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들어와서 미역국을 얻어먹으려 들어? 염치도 없지.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분리수거 바구니를 든 이웃이 내렸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이웃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남편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지영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표정.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비겁한 얼굴이었다.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문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일단 문 열고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열어?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들 하나 못 점지해와? 민호야, 너 저 물건한테 휘둘리지 마라. 여자들 애 낳고 나면 가증스럽게 엄살 피우는 게 특기니까. 당장 친정으로 보내버려. 친정엄마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지 않냐? 결국 잠에서 깬 아이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날카롭게 박혔다. 지영은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 대신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 두드렸다.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그녀는 휴대폰 액정을 손바닥 쪽으로 향하게 쥐고 다시 문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 문, 그녀가 29살 되던 해에 샀던 문이다. 당시 그녀는 정보기술 회사개발팀 부팀장이었다. 매일 새벽 2, 3시에 퇴원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서 코딩과 씨름하며 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에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월급을 전부 쏟아부어 마련한 이 마포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 김지영이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시댁 친척들이 집은 남자가 준비한 거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지영 곁에서 속삭였다. 지영아, 그냥 우리가 같이 준비했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세셔서 그래? 알면 또 한참 속상해하실 거야. 그때의 지영은 체면이란 게 그저 말뿐인 것인 줄 알았다. 우리 둘만 잘 살면 등기부상의 이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대출도 없으니 부담도 적을 거라 생각했다. 굳이 밥상머리에서 내가 산 집이라고 생색낼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 심지어 결혼 전에는 공증까지 마쳤다. 회사 법무팀 선배가 조언해 주었다.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경계를 확실히 하라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싸우면서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 그 서류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남편도 그 존재를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지영이 산 집안에서 지영이 설치한 도어락을 걸어 잠그고 갓 낳은 딸을 아는 지영에게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영이 휴대폰을 남편 앞으로 쓱 내밀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호 씨, 비밀번호 누가 바꿨어? 녹음 중인 화면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진정해. 어머니가 그냥 홧김에 그러시는 거잖아. 비밀번호 누가 바꿨냐고. 지영이 다시 한번 물었다. 남편의 목등뼈가 울컥 움직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지영의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김지영. 문밖에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 하지 마라. 민호가 이미 말했어. 나보고 여기 들어와서 아들 챙기며 살라고. 이 집도 이제 기강을 잡아야지. 들어오고 싶으면 내가 무능하다는 거 인정하고 무릎 꿇고 빌어. 분리수거를 하러 가던 이웃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영은 이웃을 보지 않았다. 대신 품 안의 딸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다. 겉싸게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손가락이 여린 새순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아이의 등을 살살 토닥였다. 남편이 지영의 캐리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지영아, 일단 지하 주차장 차 안에 가서 기다려.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해 볼게. 지영은 캐리어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어머니, 언제 모셔온 거야?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 조리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수원집은 불편하시다고 국이라도 끓여주러 오겠다고 하셔서.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이 한 번 보러 안 오신 분이 무슨 국을 끓여주러 와? 지영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자 남편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당신 지금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 어머니도 마음이 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손자 기대하셨는데 갑자기 딸이라서. 지영이 남편의 말을 가로챘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문 안에서 시어머니의 독설은 계속됐다. 민호야, 너 마음 약해지지 마. 여자는 잡아야 하는 거야? 지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더니 아들 하나 못 낳는 건 복이 없는 거야? 우리 박씨 가문이 저런 것한테 먹히면 되겠냐? 지영은 녹음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아이를 고쳐 안고 복도 창가로 걸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회사 회의를 주재하듯 평온하고 차분했다. 대표님, 저 김지영입니다. 마포 아파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매 가격으로 지금 당장 매수자 찾아주세요. 오늘 가계약하고 내일 바로 본계약 진행했으면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획 돌렸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지영은 남편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등기부등본, 공증서류, 신분증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해 뒀습니다. 원본은 변호사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 동원 가능한 매수자여야 하고 잔금 처리가 빨라야 합니다. 가격은 조금 더 조정해 드려도 상관없어요. 전화 너머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집 위치가 너무 좋아서 급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클 텐데. 지영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남편이 달려들어 지영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동작은 빠르지 않았지만 남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복도에는 이웃이 있고 녹음기가 돌고 있으며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그는 차마 지영을 건드리지 못했다. 김지영, 너 미쳤어? 남편이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여긴 우리 집이야. 지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 집 아니야? 내 집이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안쪽의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문 너머로 악을 썼다. 김지영, 밖에 서서 누구한테 고자질이야? 너 이 문 절대 못 들어와. 오늘 누구를 데려와도 소용없어. 지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캐리어를 끌기 위해 몸을 숙이자 복부 수술 부위가 찌릿하며 당겨왔다. 그녀는 몇 초간 멈춰섰다.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지영은 차갑게 피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네, 추워. 나 호텔로 갈 거야. 이혼 문제는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린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고작 어머니가 말씀 몇 마디 하셨다고 이혼?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영은 딸을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금속 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과 남편의 당황한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말씀 몇 마디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사람을 내 집에 들였고 내 집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이지.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아이는 울다 지쳐 지영의 품에서 조용해졌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지영은 자신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녹음 파일은 여전히 화면에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파일명을 수정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굳이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는 법이니까. 조리원에서의 7일 동안 사실 지영은 이미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아이를 낳은 첫날, 남편은 아이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지영은 병실 침대에 누워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수액을 갈아주러 왔을 때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영이 물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남편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다. 고생했다고 하시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보낸 원래 메시지는 이랬다. 딸이야. 그럼 친척들한테는 일단 알리지 마라. 조리원에 있는 동안 다른 산모들은 시어머니가 가져다주는 밑반찬이며 과일을 받곤 했다. 비록 피곤한 접대일지라도 적어도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 얼굴 한 번은 비추는 게 도리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남편은 어머니 무릎이 안 좋다느니, 감기에 걸리셨다느니, 수원에서 서울까지 길이 멀다느니 핑계만 댔다. 지영은 모르는 척 해주었다. 몸은 만신창이었고 수술 부위는 비명 지르듯 아팠다. 밤마다 옆방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면서도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 오히려 남편을 다독였다. 어머니 몸 안 좋으시면 주말에 당신이라도 다녀와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건 바로 그 주말이었다. 그는 지영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조리원 면회실에 앉아 고작 20분 동안 건성으로 휴대폰만 보던 그는
지영이 집 상태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다 괜찮아. 당신은 몸조리나 신경 써. 그때만 해도 지영은 생각했다. 냉동실에 소분해둔 국거리들이 있고 아기 옷도 미리 다 세탁해 두었으니 돌아가면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겠지 하고. 그녀가 삶을 너무나 완벽하게 꾸려놓은 탓에 타인이 발을 들여놓을 때 아무런 소리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다. 밤늦게 호텔에 도착해서야 지영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 느낄 수 있었다. 5성급 호텔방의 두꺼운 카페트는 발소리를 잡아주었고 침대 옆에는 급히 요청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직원이 따뜻한 물과 가습기를 가져다주며 조심스럽게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다. 지영은 방 한가운데 서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호텔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인천 친정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친정엄마 한미경 씨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계단은 가파르고 집은 습했으며 최근에는 무릎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 지영은 임신 기간 내내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많은 것을 숨겨왔다. 엄마가 밤중에 서울까지 달려오게 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했던 그 독설들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침대에 뉘고 작은 이불을 덮어준 뒤 결국 지영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전화를 금방 받았다. 배경음으로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아, 퇴원했어? 민호가 미역국은 끓여놨디. 지영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자신의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호텔 슬리퍼는 푹신해서 발을 내디뎌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엄마, 나 호텔이야.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엄마 쪽의 소음이 뚝 끊겼다. 텔레비전 소리가 꺼지더니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애기는 자고 있어, 지영이 말했다. 나도 괜찮아. 그냥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려고. 엄마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몇 초간의 정적 뒤에 엄마가 말했다. 집도 내 거고, 몸도 내 거고, 그 애도 내 거다. 일단 자라. 엄마가 내일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은 꼿꼿이 세우고 있던 등을 침대 헤드에 천천히 기댔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등으로 입술을 꽉 눌렀다. 사누라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온몸이 떨려왔다. 아이가 깰까봐 한 번 입을 열면 통곡이 멈추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전화 너머로 엄마의 낮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몸 상할 정도로 참지 마라. 넌 어릴 때부터 그랬어. 누가 내 지우개를 가져가도 깜빡하고 안 돌려줬을 거야 하고 넘겼지? 지영은 눈을 감았다. 초등학생 때 하교하던 길, 떡볶이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뜨끈한 어묵 국물 봉지를 들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는 지영에게 가족을 위해 참으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사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남이 우리 부족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지는 마라. 그녀는 공부하고, 일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면서 그 말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엄마와의 통화를 끝낸 지영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가사 전문 최 변호사였다. 늦은 밤이었지만 최 변호사는 군더더기 없는 위로 대신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부동산 등기, 혼전 공증 여부, 공동계좌 관리 방식, 아이 출생 증명, 남편의 유기 행위,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지영은 하나하나 대답했다. 최 변호사는 말을 다 듣고 정리했다. 절대 아파트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일 오전 중에 서류들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공동계좌에서 본인 급여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즉시 개인 계좌로 이체하세요. 상대방의 특유 재산이나 혼전 자산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신용카드 가족 카드도 정지시키세요. 이혼 조정 신청 준비할 테니 아이 양육 문제부터 확실히 매듭 지읍시다. 지영이 물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요? 최 변호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집은 지영 씨 소유입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명도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그들은 임대차 계약도 없고 지영 씨의 거주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퇴거 요구와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인도를 방해하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들어갈 겁니다. 지영 씨가 직접 몸싸움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영은 아기 침대를 바라보았다. 딸아이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얕은 잠에 들어 있었다. 몸싸움 안 해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전 그냥 문만 열어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엄마가 호텔로 왔다.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손부터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외손녀를 살폈다. 아이는 막 수유를 맞춰보리 발그레했다. 엄마는 손가락 끝으로 아이의 발바닥을 살며시 건드렸다. 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지영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 말에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혐오하던 딸이라는 단어가 엄마의 입을 통해선 너의 어린 시절로 변했다. 같은 사실도 어떤 마음을 거치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었다. 엄마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지영보다 훨씬 능숙하고 안정적인 자세였다. 이름은 지연니.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하윤으로 하려고요. 엄마가 지영을 빤히 쳐다봤다. 내 성을 따르게. 출생신고 전이에요. 지영이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어요.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물었다. 민호가 가만히 있겠니? 지영이 가방 지퍼를 채웠다. 그 사람 도미는 나중 문제예요. 적어도 이 가족이 아무 문제 없는 척 연기하는 짓은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오전 10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매수 측 대리인인 변호사를 데리고 호텔 회의실로 찾아왔다. 매수자는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 강남 쪽 부유층의 친척인데 아이가 내년에 근처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잔금 처리가 빠른 집을 급하게 찾고 있었다고 했다. 상대방은 등기부등본을 이미 확인했고 현재 집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매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현재 거주자가 임차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회의 탁자 한쪽에 앉은 지영은 사누라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들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다. 그녀는 혼전 매매 계약서, 공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본을 밀어놓았다.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 동의도 없었고요. 남편이 독단적으로 모친을 입주시켰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상태입니다. 퇴거 요청 내용 증명은 오늘 발송될 겁니다. 중개업소 대표가 덧붙였다. 매수자 쪽에서 법적인 리스크와 시간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깎은 겁니다. 김 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어제 저녁부터 2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처음에는 어디야? 애는 괜찮아, 였다. 그러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왜 자극을 해? 로 바뀌었다. 새벽에는 집 문제는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자. 남들 알게 하지 말고, 였다. 그리고 방금 온 가장 최신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집을 팔면 내가 친척들 앞에서 뭐가 되냐, 였다. 지영은 휴대폰 액정을 바닥으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계약하시죠, 지영이 말했다. 계약서 작성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변호사는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법무사는 등기 서류를 챙겼다. 매수 측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자금 예치를 요구했다. 지영은 중간에 방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가슴이 팽팽하게 불어 터질 듯 아파 식은땀이 났다.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를 받쳐주었다. 계약 가격이 얼마인지 묻지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리지도 않았다. 오후 4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이 전화를 받았을 때 회의실 박복도는 고요했다. 스피커폰은 켜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너 정말 중개소 사람 데리고 집 보여준 거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 지영아,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어머니 아직 안에 계시잖아. 지영은 벽에 기대어 섰다.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미 계약 끝났어. 전화 너머로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간 듯 했다.
배경으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걔한테 말해. 이 집 절대 못 판다고. 남편이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나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나 내 남편이야. 당신 비밀번호 바꿀 때 나랑 상의했어?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더니 금방 말을 돌렸다. 그건 어머니가 하신 거잖아. 어머니도 다 가족 잘 되자고 그러신 거야? 당신 방금 애 낳아서 감정 기복 심한 거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 일단 돌아와. 우리 셋이 앉아서 얘기하자. 셋이 지영의 손가락이 서류 봉투 끝을 파고들었다. 애는 사람도 아니야?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말꼬리 잡지 마대도 당연히 가족이지. 근데 고작 말다툼 좀 했다고 집을 팔아버리는 게 정상이야? 내 직장 동료들이 알면 동료들이 뭘 알게 되는데 지영이 말을 잘랐다. 당신이 산후조리 끝내고 온 아내를 문전박대한 거? 아니면 당신이 살던 집이 당신 명의가 아니라는 거? 남편은 침묵했다. 전화 너머로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다. 금연한 지 2년 된 남편이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베란다에서 피우지 말라고, 담배 연기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영아, 나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지영은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보았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다. 임신으로 인한 부기도 다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다. 민호 씨, 나를 비참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지영이 말했다. 친척들 앞에서 그 집 당신이 마련한 척 연기하게 하고, 어머니 앞에서 내가 박씨 집안 덕이나 보는 사람인 척 굴게 하고, 낳고 돌아온 날 문밖에서 욕설이나 듣게 한 것. 지금 당신이 비참한 건 사람들이 곧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너 정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진짜 끝이야. 그래, 지영이 답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했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초 뒤 남편의 번호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설정했다. 차단은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말했듯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걱정할까 봐, 시어머니가 기분 상할까 봐, 일이 커질까 봐 무조건 전화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말에 흔적을 남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흘 뒤 오전, 마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삿짐 센터 트럭 2대가 멈춰섰다. 날씨는 쾌청했고 한강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아파트 입구 유리문을 살짝 흔들었다. 지영은 헐렁한 코트 차림이었고 품에는 아이가 없었다. 하윤이는 호텔에서 친정엄마가 돌보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아이를 그 문 앞에 다시 데려올 수는 없었다. 새 집주인의 대리인은 40대 중반의 중후한 남자였다. 짙은 색 양복을 입은 그는 법무사, 열쇠 수리공, 이삿짐 센터 팀장,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 보안 요원을 대동하고 있었다. 지영의 옆에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김지영 씨의 새 주인 대리인이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다. 몸이 안 좋으시면 밑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지영은 층수 표시판의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 엘리베이터를 탔었다. 혼자서 큰 캐리어 2개를 밀고 들어왔었지. 그 안엔 컴퓨터와 옷 몇 벌,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카메라가 전부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등을 켜는 것이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쏟아지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나중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현관은 그의 신발들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계집애 혼자 이런 큰 집을 사니 시집 가기가 힘들었지. 남자가 들어와야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네. 지영은 그때 그저 웃으며 과일을 깎아내왔다. 이 집은 남자가 오기 전부터 이미 완벽한 집이었다는 말은 삼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어락은 낯선 모델로 바뀌어 있었고 문 옆에는 시어머니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빨간 부적이 붙어 있었다. 열쇠 수리공이 살펴보더니 낮게 읊조렸다. 정말로 갈아치웠구먼. 새 주인 대리인이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니까? 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나갈게.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은 얼어붙었다. 그는 늘어진 잠옷바지 차림에 머리는 엉망이었고 손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입구가 덜 묶여 그 사이로 미생니트 원피스 자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지영이 임신 전에 즐겨 입던 옷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티테이블 위에는 깎아놓은 고급 과일이 놓여 있었다. 그 과일 상자는 지영이 퇴원하고 손님들 오면 대접하려고 미리 주문해 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포크로 과일 한 조각을 찍어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다. 지영을 본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포크를 접시 위에 탁 내려놓았다. 내가 감히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거칠게 바닥을 긁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이 남자들은 다 뭐야?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근본 없는 것 같으니라고.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지영 앞으로 다가왔다. 일단 내려가 있어? 어머니 혈압 안 좋으신데 자극하지 말고. 최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서며 남편을 가로막았다. 박민호 씨, 거리 유지해 주십시오. 어제 내용 증명과 임시 접근 금지 신청 통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경찰 상담 기록도 지참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으시면 변호인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남편은 변호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누굴 겁주는 거야?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답했다. 겁주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제 의뢰인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이라는 단어를 들은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서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었다. 목표는 변호사가 아니라 지영의 뺨이었다. 지영은 피하지 않았다. 보안요원과 이삿짐센터 팀장이 동시에 시어머니를 가로막았다.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몸이 휘청거리면서 바닥에 과일 포크가 떨어져 챙그랑 소리를 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내 아들 집에서 내 며느리 좀 가르치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그때 새 주인 대리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 아파트는 오늘 오전부로 등기 접수가 완료되었고 계약서대로 잔금 지급도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집의 인도 권한은 저희 쪽에 있습니다. 권한 없는 점유자들께서는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남편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등기. 당신 정말로 처리한 거야? 지영은 서류 가방에서 사본을 꺼냈다. 시어머니에게 건네지 않고 남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 보였다. 매매계약서, 등기 접수 확인서, 내용 증명, 그리고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정액 계산서야. 지영이 차근차근 읊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나랑 내 아이한테 퍼부은 욕설, 문전박대 상황이 담긴 녹취록 정리본도 있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자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녹음. 감히 어른 말을 녹음해? 못 배운 것 같으니라고. 지영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그날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 그제야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이웃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며느리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질렀었는데 그게 목격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터였다. 남편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영에게 한 걸음 다가오려다 다시 최 변호사에게 가로막혔다. 남편의 목소리에 비굴함이 섞였다. 지영아, 우리 부부잖아. 집 파는 건 좋은데
적어도 나랑 어머니가 거쳐 구할 시간은 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면 우리더러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지영은 바닥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 니트 원피스 옆에는 임산부용 바지, 몇 벌 되지 않는 아기 옷, 그리고 귀퉁이가 접힌 육아 서적이 들어 있었다. 남편은 치울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다. 지영이 돌아오기 전에 그녀의 흔적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 때 그날 밤 나랑 하윤이가 어디서 잘지는 걱정해봤어? 남편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그게 어떻게 같아? 여자가 친정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돈도 많다면서 호텔에서 며칠 자는 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 민호는 남자야. 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새 주인 대리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두 분 일단 복도로 모시세요. 개인 소지품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인도 확인부터 끝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소파 다리를 붙잡았다. 나 못 나가. 누가 나를 쫓아내. 경찰 불러. 노인네 구박한다고 내가 다 고발할 거야. 최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부르세요. 저희도 타인 소유 가옥 무단 점유 및 인도 거부, 그리고 산후 조리 중인 여성에 대한 가해 미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이 뚝 멈췄다가 다시 커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아들 집 팔아먹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모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면 다들 천벌받을 짓이라고 할 게다. 현관 쪽에 서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던 지영은 교회라는 단어에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가장 목숨 거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 매주 수요일 여전도회,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자리. 그녀는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직접 담근 밑반찬을 들고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며느리는 IT 회사 팀장이라고, 집은 마포의 큰 아파트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쏙 뺀 채 부리 민호가 참 잘 마련했지, 며느리도 복이 많아라고 떠들었다. 지영은 그동안 그 소리를 들어도 한 귀로 흘렸다. 굳이 집 명의를 따지고 싶지 않았고 어른 체면 깎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은 늘 어머니면 세워드리는 셈치고 당신이 좀 참아줘라고 했다. 참아줬더니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게 자기 아들 집인 줄 착각하게 된 것이다. 새 주인 대리인이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했다. 요원들은 무리하게 끌어내지 않고 시어머니 양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여사님, 일어나세요. 여기는 더 이상 여사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버티시면 절차만 복잡해집니다. 남편이 결국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찰싹 때렸다. 이 못난 놈아. 제 집 하나 못 지키고 마누라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데 멍하니 서 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건 여기 있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니까. 복도로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비명은 멈추지 않았다. 옆집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황급히 닫혔다. 복도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김지영, 너 천벌 받을 거야. 시어머니한테 불효하는 년은 나중에 지 딸한테 똑같이 당할 줄 알아. 지영은 문 안쪽에 서서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하얗게 센 머리를 흩뜨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통쾌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장면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생각만 들었다. 너무 많은 것이 더러워졌고 너무 많은 말이 쏟아졌으며 너무 많은 배려가 독이 되어 돌아왔다. 최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서를 남편에게 건넸다.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도어락 교체 비용, 그리고 물품 파손 여부 확인 후 별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답변 주십시오.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그는 지영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영은 현관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 위에는 원래 지영이 남편과 결혼 1주년 때 제주도에서 사온 작은 도자기 새 장식품이 있었다.
지금 그건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약통과 조잡한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현관장 서랍을 열어 자신의 비상용 서류 봉투와 아기 용품 몇 개를 챙겼다. 그리고 돌아서서 남편을 보았다. 민호 씨, 당신 그날 문만 열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당신은 열지 않았지?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지영의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새 주인 대리인은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열쇠 수리공은 남편이 바꾼 도어락을 떼어냈다. 새로운 도어락이 설치되는 동안 지영은 문 밖에 서서 전동 드릴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지만 시어머니의 곡소리보다 훨씬 명확한 종언처럼 느껴졌다. 오후에 호텔로 돌아온 지영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이를 건네받았다. 하윤이가 품에 안기자 그제야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친정엄마는 지영이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훑어보았다. 다 끝났니?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울었는지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국그릇을 밀어주며 말했다. 일단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지영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 대단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지만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자신이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교회 여전도회 단체 채팅방이었다. 지영은 원래 그런 곳에 잘 들어가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하겠다며 억지로 초대해 둔 곳이었다. 평소에는 대답도 잘 안 하고 명절 인사나 하던 곳이었다. 채팅방에 캡처 화면이 하나 올라왔다. 시어머니가 올린 장문의 글이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애 낳더니 성격이 변해서 시어머니한테 불효를 하고 우리 집을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노인을 복도로 내쫓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참 무섭네요. 돈밖에 모르고 가정을 몰라요. 그 아래로 순식간에 댓글들이 달렸다.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민호 엄마, 진민호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글을 달았다. 우린 한 가족이라 믿었는데 제가 뒤로 다 준비를 해뒀나 봐요. 지영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옆에 있던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지영의 손등을 덮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지영은 숟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살짝 내려놓았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엄마, 저분은 남들이 아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버전으로만 알기를 바라는 거지. 지영은 녹음기 파일을 열었다. 사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집 문 앞에서 들렸던 핵심적인 부분만 편집했다. 딸 낳았다고 유세 떨지 마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다. 친정으로 가서 반성해라. 다들 못 낳으면 들어올 자격 없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긴 1분 남짓한 파일이었다. 그녀는 어떤 욕설도 장문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딱 한 문장만 썼다. 김지영, 교우 여러분, 긴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생후 7일 된 딸을 안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어락 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문 안쪽에서 저와 아이에게 한 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해당 아파트는 결혼 전 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파일이 올라간 뒤 채팅방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아무도 안 봐서 생긴 게 아니라 모두가 숨죽여 녹음 파일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생긴 정적이었다. 잠시 후 여전도회 회장이 가장 먼저 답글을 달았다. 여전도회 회장, 영숙 집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애가 방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아무리 서운해도 딸을 애라고 부르지도 말라니요. 또 누군가 물었다. 집이 며느님 거였다면 그동안 민호 씨가 마련했다던 말은? 시어머니는 답장이 없었다. 곧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은 받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민호, 너 왜 거기다가 그런 걸 올려? 어머니 지금 울고 계셔. 꼭 사람을 매장해야 속이 시원해. 지영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10분쯤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지영은 여전히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다시 걸려오기를 5번. 결국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문 너머에서처럼 빳빳하지 않았다. 당혹감이 가득 섞여 있었다. 지영아, 그거 좀 지워라. 교회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나보고 앞으로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내가 그날은 홧김에 그런 거지? 어른이 홧김에 말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엄마 됐으니 어른 입장 좀 생각해줘야지. 지영은 끝까지 듣고 파일을 저장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도 2번째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단 하나면 충분했다.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체면이라는 갑옷이 그녀 자신의 목소리에 뚫려버린 셈이니까? 밤이 되자 남편에게서 아주 긴 장문의 글이 왔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느니, 본인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느니, 회사에서 요즘 내부 평가 중인데 집안일로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느니 하는 하소연이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박민호, 당신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 나중에 애가 커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독했다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영은 하윤이를 품에 안고 침대 끝에 앉았다. 아이는 방금 젖을 먹고 지영의 가슴팍에 기대어 쌕쌕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제가 엄마가 독했다는 걸 알면이라는 구절을 보고 답장을 쳤다. 김지영, 아이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는 결코 남들이 자기를 문 밖에 세워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휴대폰을 멀찍이 치워버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딸아이의 등을 살살 쓸어주었다. 남편의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영향을 받았다. 지영이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도 아니었다. 상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었다. 소문은 시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전도회 회원 중 한 명의 아들이 남편 회사 동료의 어머니와 지인 관계였다. 한국 사회의 인맥이란 때로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았다. 녹음 파일이 직접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산호의 아내를 문전박대했다더라, 집이 사실은 아내 거였다더라, 시어머니가 손녀를 구박했다더라는 소문은 밥상머리에서 시작해 물 위의 기름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남편의 부서는 마침 구조조정 중이었다. 회사는 관리직 사원의 사생활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특히 남편이 예전 회식 자리에서 집해오느라 고생 좀 했다고 떠벌렸던 일들이 화근이 됐다.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고 남편은 권고사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임시로 구한 월세방 작은 탁자에 앉아 회사에서 준 퇴직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여전도회 단톡방에 자신의 기도 요청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며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걔들이 무슨 권리로 나더러 나가래. 남편이 합의서를 책상에 탁 쳤다. 이건 내 사생활이라고.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내 말이. 회사가 왜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해? 너 가서 고소해버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가 자네 학대라는 이유를 서류에 적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합의서에는 그저 직무 조정, 조직 효율화, 상호 합의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다. 위로금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실직과 망신창이가 된 자존심뿐이었다. 더 참기 힘든 건 통장 잔고였다. 모바일 뱅킹을 여러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해봐도 늘 집에 돈이 좀 있겠거니 믿었던 공동계좌는 처참했다. 지영의 월급은 늘 공동계좌로 들어와 관리비, 보험료, 아기용품,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나갔다. 남편의 월급은 대부분 개인 신용카드 값, 회식비, 품위 유지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로 보내는 용돈으로 쓰였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지영에게 물어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고민하지 않았다. 이제 지영이 자신의 수입분을 다 빼가고 가족 카드까지 정지시키자 공동계좌에는 가족 공동지출에 딱 맞춘 최소한의 잔액만 남았다.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 명의로 된 제대로 된 적금 하나 없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다가와 훔쳐봤다. 이게 다야? 너 대기업 대리라며? 남편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대리 아니고 과장이야.
그리고 지영이가 팀장이었지. 시어머니가 멍하니 있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뭐해? 여자들이 돈 많이 벌면 저렇게 기가 세지는 법이야? 진작에 회사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애나 보게 했어야지.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예전처럼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을 짚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혼 첫해, 지영은 아침 7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면서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손님방 서재 책장이 답답하다고 투덜대면 지영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납장을 짜 넣었다. 남편은 그걸 아내가 유능해서 그런 것이라고,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지금 탁자 위의 합의서는 야른 거울처럼 그의 민낯을 비추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웅얼거렸다. 민호야, 내일 당장 가서 걔 좀 붙잡아봐. 애 있는 여자가 정말 이혼하겠니? 내가 무릎을 꿇든 달래든 해서 일단 돈부터 가져와야지. 집 한 돈이 얼마인데 여자 혼자애 키우면서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그거 지영이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남편이 휴대폰을 탁자 위에 엎어버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원래 처음부터 지영이 거였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 물도 들지 않은 종이컵이 바닥을 두어 번 굴렀다. 너 지금 나 원망하는 거냐? 내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아들 하나만 딱 낳았어 봐. 내가 이랬겠어? 남편이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애를 저 혼자 낳아요.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높였다. 딸은 제 자식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입을 벌렸다. 남편 자신도 놀랐다.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야 이 말이 병원에서부터 진작 나왔어야 했던 말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게 가장 편했으니까. 어머니가 욕하고 아내가 참으면 자기는 중간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인 척 코스프레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를 대신해 참아줄 사람은 없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지영은 이미 호텔을 나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상태였다. 아이의 출생 신고도 마쳤다. 이름은 김하윤. 성씨 문제로 남편은 처음에 펄펄 뛰며 반대했지만 변호사 앞에서 몇 마디 논쟁을 벌이다 결국 자신의 불안정한 거처와 실직 상태 때문에 더 이상 강하게 고집 피우지 못했다. 조정실 안, 남편은 낡은 양복 차림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지 못한 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봐야겠다며 친할머니의 권리를 주장하며 버텼다. 지영은 아이를 안고 한쪽에 앉았고 최 변호사가 곁을 지켰다. 출산 직후보다는 몸이 회복되었지만 장시간 앉아 있으니 여전히 허리가 뻐근했다. 그녀는 아이의 모자를 살짝 내려 에어컨 바람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챙겼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핀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니 주 양육자는 어머니로 지정됩니다. 아버지의 면접 교섭은 협의하에 진행하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혼전 특유 재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매각 대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계좌 내역을 토대로 다시 정산하겠습니다. 남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바지 봉제선을 반복해서 문질렀다. 한참 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보았다. 아이 한 번만 봐도 될까? 지영은 즉각 거절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쳐다보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에서의 짧은 면회를 허락했다. 지영이 아이를 안아 들고 테이블 반대편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서툴게 손을 뻗었다. 아이는 남편의 품에 닿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남편은 굳은 자세로 중얼거렸다. 하윤. 그가 딸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지영은 옆에 서서 남편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결심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그녀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뒤늦게 부르는 이름 한마디가
그날 굳게 닫혔던 그 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당황해서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를 더 꽉 안는 바람에 역효과만 났다. 지영이 손을 뻗어 말했다. 이리 줘요. 남편이 아이를 돌려줄 때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미안해. 조정실 안은 고요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다. 지영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을 응시했다. 사과는 들었어요. 조건은 서류대로 진행하죠. 남편은 고개를 들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작은 손바닥으로 딸의 뒷덜미를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을 단호하게 갈라놓았다. 조정실을 나오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남편 앞으로 달려들었다. 어떻게 됐어? 다시 들어오겠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지영의 품 안에 아이를 힐끗 보더니 가식적인 다정함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우리 하윤이.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지영은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최 변호사가 그녀의 옆을 막아섰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그녀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다. 내가 내 손주 좀 안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내가 지난번엔 홧김에 그런 거라고 했잖니. 너는 그걸 언제까지 마음에 담아둘 거냐? 지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복도의 백색 형광등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자 눈가에 자잘한 주름들이 도드라져 보였다. 이 여자가 결코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남의 눈을 무서워하고 집 없는 처지를 겁내며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나약함은 며느리와 손녀에게 향할 때만 폭력적인 권위로 변했다. 어머니 지영이 입을 뗐다. 아이를 안아줄 기회는 많았어요.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퇴원하던 그날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걸 선택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어른인데.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어른답게가 태어난 아이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는 법부터 먼저 배우셨어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당장이라도 욕을 퍼붓고 싶어 보였지만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이 쳐다보자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목을 메고 있었다. 예전엔 그 시선들이 지영을 압박하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입을 막는 제갈이 되었다. 몇 달 뒤, 지영은 회사로 복직했다. 그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예상처럼 아이 때문에 무너지지도, 이혼 때문에 직장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회사는 그녀에게 탄력 근무제를 제안했고, 그녀는 관리직 업무 중 일부를 나누어 맡으며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갔다. 팀원들 중 몇몇은 그녀의 소문을 들은 듯했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다. 회사 내의 가십은 빠르게 돌고 빠르게 사라지는 법이다. 그녀가 회의실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보다 유능한 김 팀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다. 점심시간, 젊은 팀원이 노트북을 들고 탕비실로 쫓아왔다. 팀장님, 이 API 연동 부분 오후까지 확정해 주실 수 있나요? 지영은 한 손엔 데운 젖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훑어보았다. 아이는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맡긴 상태였고 점심시간을 쪼개 수유하러 가기 전 팀원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다. 여기 로직 꼬지 마세요. 지영이 화면을 가리켰다. 구버전 호환하려고 2중 3중으로 조건문 걸어두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욕해요. 과감하게 분리하세요. 팀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안 힘드세요? 지영은 노트북을 돌려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힘들죠. 근데 안 힘든 척 남들 비위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가뿐하네요. 팀원은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이 입금된 뒤 지영은 서둘러 집을 사지 않았다. 대신 세금, 변호사 비용, 아이 양육비,
친정엄마 치료비 등을 꼼꼼히 정리했다. 예전엔 가계부를 쓸 때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자신의 지출을 숨기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의 엑셀 시트에는 오직 투명한 진실만이 기록되었다. 한남동의 아파트는 그녀가 10군데가 넘는 집을 둘러본 뒤 결정한 곳이었다. 채광이 좋고 거실 끝까지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남향집이었다. 가격은 비쌌지만 그녀에겐 충분한 자산과 안정적인 대출 계획이 있었다. 중개인은 집을 보여주며 이 동네 사람들은 점잖고 관리가 철저하다고 자랑했다. 지영은 테라스로 나가 멀리 보이는 한강변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엄마 품에서 깨어난 하윤이가 허공을 향해 작은 손을 휘저었다. 엄마가 물었다. 마음에 드니? 지영은 뒤를 돌아봤다. 엄마는 거실 입구에서 신발 커버를 신은 채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엄마는 평생 지영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늘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봐 주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지영이 답했다.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됐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에도 안 드는 곳에서 꾸역꾸역 살지 마라. 계약하던 날, 지영은 하윤이의 태명을 적은 포스트잇을 서류 봉투에 붙였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 집의 주인 중 한 명임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 집이란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얻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안식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 시각,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펄펄 뛰었다. 마포 아파트에 살던 내가 어떻게 창문이 길바닥에 붙은 이런 데서 사느냐고 울고불고 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길은 없었고 조금 번듯한 월세방은 너무 비쌌다. 남편의 퇴직금은 빚 갚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얼마 남지 않았다.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았다. 면접 때마다 퇴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매번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들은 타협해야 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반지하 방.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차오르고 벽지에 곰팡이 냄새가 뱄다. 시어머니는 매일 바닥을 닦으며 성질을 부렸다. 자신의 인생이 김지영 때문에 망가졌다고 믿으며 어느 날 시어머니는 교회 입구에서 예전 여전도회 회원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예에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만 예전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말을 걸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교자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단톡방에는 다른 회원들이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도 우리 하윤이도 곧 웃을 텐데라고 쓰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에겐 아이 사진이 없었다. 손녀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남편이 퇴근하며 들어왔다. 바지 밑단에는 빗물이 튀어 있었다. 그는 임시로 외주 프로젝트 관리직을 구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반지하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내 자리에 단순한 번호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문득 마포 아파트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지영이 문밖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날 도어락이 차갑게 오류라고 외치던 그 순간을. 그가 신발을 갈아 신자 시어머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었다. 오늘 가서 좀 만나봤니? 남편이 젖은 외투를 걸며 답했다. 아니요. 시어머니가 획 돌아앉았다.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니? 내가 애비인데 한 번은 만나줘야 할 거 아냐?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기색으로 말했다. 면접 교섭은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센터에서 1시간 봐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겨우 1시간. 나도 같이 갈 거다. 내가 할미인데. 남편이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다. 합의서에 어머니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화를 내려고 입을 벌렸지만 남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그는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거 다음 달 월세랑 관리비 명세서예요. 남편이 말했다. 제가 절반 낼 테니까 어머니 연금 나오는 거에서도 일부 보태세요.
이제 돈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나더러 돈을 내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살면 같이 부담해야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버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빗물을 낡은 걸레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지나갔고 그 신발 바닥이 유리창 너머로 번쩍하며 지나갔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창틀 모양대로 조각조각 잘린 자신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남동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다. 지영은 거창한 집들이를 하지 않았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안고 먼저 도착해 있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선물해준 아이의 손도장 카드를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하나둘 방으로 옮겼고 지영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 전문가에게 맡길 건 맡기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테라스에는 햇살이 가득 내리쬐었다. 하윤이는 이제 제법 뒤집기를 할 줄 알았고 푹신한 매트 중앙에 누워 고개를 치켜들려고 애를 썼다. 지영은 아이 옆에 앉아 작은 딸랑이를 흔들었다. 주방에선 엄마가 컵을 씻는 물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면접교섭센터에서 온 확인 메시지였다.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는 직원 참관하에 1시간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영은 내용을 확인한 뒤 조용히 확인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옆 탁자에 내려두었다. 탁자 위에는 얼음이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컵 표면에는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예전엔 몸조리하느라 입도 못 댔지만 이제는 가끔 반잔 정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며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빈속에 너무 마시지 마라. 지영은 쿠키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답했다. 알았어요, 엄마. 하윤이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씩 올렸다. 아주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마치 얼굴 근육이 길을 찾은 듯한 그 표정의 지영은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딸랑이를 아이 앞으로 내밀었다. 하윤아, 지영이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다. 아이가 작은 손을 휘젓더니 결국 딸랑이를 건드렸다. 짤랑이는 맑은 소리가 테라스에 퍼져나갔다. 엄마는 문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의자 뒤에 작은 담요를 걸쳐주었다. 같은 시각, 반지하 방 작은 창문 밖으로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지나가며 흙탕물을 튀겼다. 남편은 창가 탁자에 앉아 면접교섭센터의 주의사항을 읽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방이 너무 습하다고 투덜댔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창틈 사이로는 오직 행인들의 발만 보였다. 바삐 움직이는 그 발들은 결코 멈춰 서는 법이 없었다. 테라스 위에서 아이가 다시 한번 딸랑이를 건드렸다. 지영은 딸랑이를 바로 세워주었을 뿐 대신 흔들어주지 않았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세 번째 짤랑 소리는 아이 스스로 낸 소리였다. 엔드.